오늘은 신라가 무너지고 따라서 남북국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왜 무너졌는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의 상황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통일신라에는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죠. 따라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국학을 설립하여서 인재를 양성한다던가 뭐 이런 등등등의 개혁 정치를 펼쳤었던 군주가 바로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만 딱 보았을 때는 신라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하지만 신문왕이 죽고 나서부터 신라는 휘청휘청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신라가 점점 갈수록 왕의 그런 자리를 노리는 왕위 쟁탈전이 계속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이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그런 싸움, 내전 이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농민봉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난이 바로 김헌창의 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헌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네,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김주원이 왕위 계승 분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따라서 김원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아버지 왕 못 되냐? 이러면서 왕의 그런 자리를 위협하고 반란을 일으켰었던 것이 김헌창의 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헌창의 난은 단순히 왕위 쟁탈전이라기보다는 이 신라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신라라고 하는 이 사회를 부정하는 그런 반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은요, 장보고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장보고라고 하면은 어떤 왕자죠? 바다의 왕자라는 키워드가 딱 떠오르지 않나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장보고라는 인물은 사실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신라라고 하는 국가는 골품제라고 하는 폐쇄적인 신분 제도가 있어요. 따라서 그 신분 제도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제한이 됩니다. 제일 높은 왕족이라고 하는 계층은 성골이라고 하는 품과 그 다음에 진골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두 계층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점점 숫자가 내려가는 형태인데 6두품과 5두품과 4두품은 귀족들이고요. 3두품과 2두품과 1두품은 일반 평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직업도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마차, 수레의 크기, 집의 크기 다 제한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가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였어요. 그런데 장보고는 그 골품제의 신분 제도에서 아래 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장보고는 신분이 높지 않으니까 신라에서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그렇게 신분에 약간 제약이 별로 없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로 합니다. 따라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장보고는 싸움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보고가 발견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은 중국의 해적이 신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거 좀 아닌데 내가 생각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신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하죠. 좀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적을 없애줄 테니 대신 왕족과 결혼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왕이 그걸 승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오르고 나서 한 1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의 후계자가 그 약속을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에는 빡친 나머지 장보고가 왕위를 위협하는 사건이 바로 장보고의 난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농민봉기도 발생하게 됩니다. 농민봉기로서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세금을 독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특정한 그런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의 부정도 한몫을 했겠죠. 그래서 나라의 세금이 부족해지자 애꿎은 농민들, 그 다음에 평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고 세금을 뜯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원종과 애노에나는 그러한 세금 독촉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났었던 농민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까지 여러 가지의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신라 말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여러 가지의 반란들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는 점점 남들도 모르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족들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귀족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육두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육두품들은 왜 사실 불만이 많았냐면은 신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도이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진골까지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육두품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이 국가의 정치를 제일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육두품인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거기에서 끝나요. 그게 제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에 반대하면서 육두품은 이런 골품제에 찌들어 있는 신라가 굉장히 싫다라는 생각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호족들도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자기들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을 거고요. 따라서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신라에 대항하는 그런 반신라화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들이 만든 새로운 국가가 생겨나니 그것이 바로 후백제와 후고구려라고 하는 후삼국시대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인물은요, 대표적인 호족이었었던 견훤이라는 사람이었고요.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호족 궁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견훤과 이 궁예가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다시금 신라가 세 개로 쪼개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연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궁예라는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요? 애꾸눈, 그리고 난폭한 정치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굉장히 유명한 멘트인데요. 굉장히 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난폭하고 싸가지 없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궁예를 굉장히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궁예 밑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내세우면서 궁예를 내쫓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게 처음에 후백제는요, 전주, 그러니까 지금의 전주, 당시에는 완산주라는 지역에서 도읍을 정하고 건국을 했고요.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송악, 지금의 개성 지역에서 건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예가 사실 중간에 수도를 옮겨요. 철원으로. 그러다가 왕건이 자리를 앉고 나서 고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고려가 건국되고요. 다시 송악으로, 다시 개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악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고 나머지 고려가 이제 후백제랑 신라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라는 이미 너덜너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백제는 지금 세워진 파릇파릇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후백제를 어떻게든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공산전투, 지금의 대구 팔공산이에요. 이 공산전투에서 후백제군과 고려군이 싸우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직은 후백제가 이깁니다. 후백제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투가 열리죠. 그것이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름으로서는 고창이라고 불렀으니 고창전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고창전투에서 드디어 고려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신라는요, 너무너무 덜덜덜덜 떨리는 나머지 항복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결정타를 1,2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1,2천 전투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면서 후백제까지 무너뜨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고려라고 하는 국가만이 한반도에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고려시대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웠던 이 왕건이라는 사람은요, 초대 왕으로 자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태조왕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태조왕건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애들이죠. 왜죠? 우리 아까 호족이 세운 게 뭐였습니까? 후백제와 후고구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호족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강성한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호족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한 게 호족 견제 정책이에요. 자, 사심관 제도랑 기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좀 힘이 있는 호족이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A라는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호족이라면 이 A를 견제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A가 자라났던 그 출신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원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출신된 지역에 사심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임명을 해줘요. 그래서 너가 출신된 지역이니 네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똑바로 구해라 요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생사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심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맡김으로써 더 이상 그 반란군의 편에 서지 못하게 국가의 편에 서도록 만들었던 거고요. 기인제도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유력한 호족, 힘이 있는 호족이 있으면 그의 자제를 수도에 보냅니다. 따라서 수도에서 일하게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자녀가 수도에 있는데 어느 부모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인질인 거죠. 그게 바로 기인제도라는 제도입니다. 신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요. 상수리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상수리 제도랑 기인 제도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질로 삼는 기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견제뿐만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호족 포섭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인합니다. 네. 여자라면 혼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있는 호족의 그런 딸들과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왕건의 부인이 29명입니다. 자그마치. 미치겠죠. 뭐 부인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따라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하사합니다. 태조왕건은 성씨가 뭐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왕건의 왕씨가 성입니다. 네. 왕 그리고 건씨예요. 네. 건씨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건씨입니다. 건씨. 그리고 성은 이제 왕이고요. 그 왕씨인데 그 왕씨 성을 하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이름이 김철수라고 하면은 왕철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반란 일으킬 생각하지 마.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성정책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막 통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민생 안정 정책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흑창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요거는 빈민 구제하는 창고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곡식을 빌려주는 곡식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성종 때 와서는 흑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창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게 되어 이 고려가 건국할 무렵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뭐 거란의 침입을 받았다, 뭐 백두산 폭발이 되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백두산 폭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와서요. 아마 타 민족의 침입이 제일 큰 멸망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해주면서, 왜냐면 어쨌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거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거니까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진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원래 고구려의 영토는 굉장히 위쪽까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만주를 다 먹고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고려의 영토를 보면 굉장히 허접합니다. 한반도 다 먹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는 북쪽으로 계속 넓혀 나가려는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따라서 평양의 그런 기운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따라서 평양이 옛날 이름으로선 서경이죠. 그 서경을 중시하기도 하고요.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따라서 영흥만 일대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태조 왕건은요, 너무 자기들의 후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인이 29명이면 아들은 또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왕이 쟁탈전을 벌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유언들을 남기고 갑니다. 그게 바로 훈요십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조항만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자, 서경은 중요한 곳이니 100일 이상 그곳에 머물 것. 선생님이 아까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경이라고 하는 곳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고요. 자, 거라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니 본받지 말 것.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는 요 나라예요. 나중에 계속 고려를 침략해 올 건데 진짜 쌍것들이죠. 그래서 짐승과 같은 놈들이니 절대로 본받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가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건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불교를 상징하는 절, 사찰을 세우고 거기에 스님인 주지를 파견하라 라는 내용을 써준 거고요. 또한 불교의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열어라. 이런 얘기들을 남기고 가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반드시 첫째 아들이 왕위를 세습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안 지켜집니다. 네. 자, 태조 다음에 오르는 사람은 혜종이고요. 혜종 다음에는 정종, 그 다음이 광종이에요. 다 형제입니다. 네. 형제끼리 계속 왕위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광종까지 가는데요. 광종에서 이제 멈춥니다. 왜냐면 광종은 마치 조선시대 이방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피와 칼로 물들인 정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왕위쟁탈전은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광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광종의 정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하는데요. 우리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조왕건은 뭘 했었나요? 그렇죠.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실시를 했었는데 광종은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노비안건법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호족이랑 뭔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노비는요,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노비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의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노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는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그런 호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족들의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한 거고요. 그러한 호족들이 더 이상은 부당하게 관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당한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냐? 과거제를 만듭니다.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거제라는 제도로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약간 경쟁을 할 맛이 나겠죠? 왜요? 다 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과거제라는 제도였고요. 그 다음에 성종의 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조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무 28조라고 하는 조항들인데요. 이 시무 28조의 내용을 최승로라는 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무 28조의 내용에 성종의 정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이라고 하면 관리예요.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소리고요. 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교를 행하는 건 자기를 닦는 방법이고 도를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거는 나라가 꼭 해야 되는 거래요. 뭘 중요시 여기고 있나요? 유교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방관을 파견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러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학교가 바로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무 28조,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종은 정치를 해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성종의 정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종은요, 국가의 기틀을 완전하게 마련해 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성육부라고 하는 고려의 통치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요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이 가운데 보이죠? 따라서 성이 두 개네요. 이 성이고요. 상서성 밑에는 6가지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까지 6개의 부서가 있다 해서 이성 육부 체제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거죠. 중서문화성에서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상서성에서는 심의된 내용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서성은 각각 정책에 관련된 부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뽑는 제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타당한지 그걸 중서문화성에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상서성에 넘겨요. 그럼 상서성이 관리 선발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된 거죠. 따라서 2부에 전달을 해서 2부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이성육부제도라는 것이 있었고요.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왕명의 출납이라고 써 있는데 왕의 비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였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어사대라는 기구도 있는데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부정해서 된 관리인지 아닌지 감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암행어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사를 생각해서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사대는 감찰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삼사라고 하는 기구는 회계, 재정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나라의 세금을 약간 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회계, 재정 같은 거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삼사가 있습니다. 고려에도 삼사가 있고요.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약간 역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의 삼사는 회계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추가 기구도 있는데요. 도병마사의 병자를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병? 병사와 관련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따라서 군사 논의를 했던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전쟁 같은 거 있죠. 전쟁이나 아니면 뭐 국방을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도병마사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만들 때에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회의 기구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는 지방행정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5개의 도와 북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경지대에는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양쪽에 계가 있고요. 그 밑에는 5개의 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시대의 체제를 오도 양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5개의 도와 양쪽에 있는 계. 그러면 이 지역들이 잘 살고 있는지 관리를 보내서 감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오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하게 되고 양계에는 병마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군사도 배치를 해놔요.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요. 따라서 주현군이라고 하는 군사를 오도에 파견을 시키고 양계에는 주진군이라고 하는 군사를 파견을 시킵니다. 그리고 5도 밑에는요, 이제 뭐 군과 현, 이런 걸로 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이 만약에 지방관이 파견이 된 현이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가서 관리를 하는, 일일이 관리를 하는 현이다 하면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부족해서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속현이라고 부르는데, 숫자로 따지면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고려에는 또 특이한 지방행정 체제가 있는데요. 바로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과 부곡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소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었어요.